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7월 15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예, 정치 논평 꼭지 하나 골랐고요. 지난 며칠간 발생했던 세계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 그렇지만 우리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거, 뭐 서구 언론에도 보도는 되지만 뭐 중심을 뭐랄까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죠. 보통 이제 중요한 일들은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당연히 뭐 우리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또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정치 논평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또 여러분만이 또 아는 사실들 경험 덧붙여서 각자의 결론을 생각해 보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혜택을 보는 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뭐 먼저 하나 의견을 내고 숟가락을 놔야지 다른 분들도 이게 먹을 게 있나 보다 하고 숟가락을 놓는 그런 거니까, 제가 뭐 첫 번째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임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뭐 제 말이 항상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자, 먼저 이거 최근에 끝난 리투아니아에서 끝난 나토 정상회담,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EU에 지금 EU하고 나토하고는 별개죠, 사실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나토가 EU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EU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걸 대서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타협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유럽에서 좀 소외받던 나라들이 미국에 기대게 만들므로 해서 유럽 전체를 수석거리는 뭐 이런 이제 그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향후 전쟁이 끝난 뒤에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이제 열렸죠. 좀 모호하지만. 자, 그런 부분에서도 러시아가 용인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 그것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스푸트니크 뉴스는 거기에 약간 플러스 원, 그런 가능성에 조금 더 뭐랄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EU에 있는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향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그게 러시아 언론에 난 거예요. 그죠? 자, 이 그림들이 참 재밌습니다. 총 500억 유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랄까 한 60조, 현재 환율로 60조 원에서 70조 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일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약간 빈국의 하위권에 처져 있거든요. 경제적인 면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170억 유로는 무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330억 유로는 대출이다. 그 기간은 24년에서 27년에 걸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24년에서 27년에 걸친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죠.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회복을 돕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지원 기간이 전쟁 중일 때 기원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할 수 있으니까 전쟁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2024년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은 끝난다. 지금 2023년이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미국의 CIA 국장도 올여름만에 결판을 낸다. 그런 거랑도 그대로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예. 묘하게 내용을 흘리네요. 예. 자,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어차피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위축된 게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패키지로서 EU 전체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 500억 유로 상당을 우크라이나에 할애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크라이나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한번 느끼게 확인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잘 소개가 안 되는 내용인데 과연 러시아가 여기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느냐? 러시아 측에서도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마무리가 되는 게 느껴지나? 네? 미국과 합의가 된 부분이 뭐 종점에 다다랐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탄불 곡물 수출 합의라는 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국제 정세가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를 한 거예요. 튀르키예도 있고 유엔도 있고 재밌죠. 이스탄불 곡물 수출 합의인데 이걸 보면은 러시아가 세계 1위의 곡물 수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곡물 수출국이에요. 우크라이나 그 흑토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왜 들어갔느냐 그러면 튀르키예는 흑해를 관할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그 바다에서 전쟁 중이더라도 그 특히 앞바다로 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지중해로 곡물 운반선이.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그걸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유엔은 왜 들어있느냐? 왜냐 이 곡물 수출의 의미가 이 전쟁으로 곡물이 막히면 안 된다. 서로에 이제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옆에 바로 러시아 곡창지대를 까내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목을 쬐려고 할 테니까 그 곡물 수출. 왜냐면 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북한 하는 거 보세요. 북한의 경제 제재하는 거 보면 수출 못하게 하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그게. 그럼 당연히 러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고 러시아도 힘이 닿는 대로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힘이 닿는 대로 러시아에 비싼 것을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런 것을 넘어서는 논리가 뭐였느냐면 그게 이제 유엔이 들어앉는 부분이에요. 아프리카의 빈국들이 당신들 전쟁을 하면 세계 1위, 5위의 곡물 수출국이 그렇게 되면 비료하고도 포함해서 그 나라들이 굶어 죽는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건 합의를 하자. 당신들이 비록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터키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장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출하는 거니까 돈 되는 거니까 또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정도 아마 유효했을 거예요. 했는데 러시아의 불만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것이 실제 팔리긴 팔렸는데 바깥으로 이게 전 세계가 물가가 앙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다른 개발 국가로 간 게 훨씬 많다. 그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근데 러시아는 그래 가서 팔아 라고 말은 해놓고 은행망 다 막아버리고 또 그 싣고 가는 배들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뭐 보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데서는 제재 조치를 풀지 않았어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정작 러시아는 수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복잡하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어차피 1년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 합의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시점하고 어울려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바로 이거를 더 이상 연장을 안 할 거예요. 이 합의를.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이 돌변할 것이다. 우리 쪽 이야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러시아는 여기에 오케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시금석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보면 이제 확실해지겠죠. 예.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양이다. 예, 정상화되는 모양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확실히 재개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는 지금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을걸라고 기회를 줬죠. 그 다음에 돈까지 이제 쥐어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자, 우크라이나, 저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나토 회담에 참여하는 바이든의 마음은 사실은 콩밭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부정 비리 스캔들도 있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고, 좀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전은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더 이상 득표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마무리 짓고 중국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중국을 목을 조아야 되는데, 중국의 목을 조은다는 것은 득표보다도 중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은 중국 편이고 마음이 급한 거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토가 결말을 지으면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비난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중국이 또 나토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느냐 하면은, 요번에 이제 그들의 그 나토 합의문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일본에다가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즉, 아시아로 확대한다.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서, 이제 원래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기본적으로 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구소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단 방어 체계예요. 근데 은근슬쩍 그것에 대응을 중국으로 싹 바꾸려고 한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 이해가 되실 수도 있죠. 뭐 러시아하고 끝나면은 그게 공동의 적을 중국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도 다녀가고 일본도 다녀갔어요. 한 몇 달 전에. 그런 노력이 일환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예. 프랑스의 마크롱이 반대하는 이유를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중국 언론에서 설명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걸 보면 타당해요. 왜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북대서양의 공동의 안보를 위한 거예요. 그 지역이 국한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이 들어가는 근거가 북대서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2차 세계대전 때도 북대서양이 전쟁터가 됐긴 했잖아요. 그때는 독일에 대응해서 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끊어놓으려면 그 해양을 가운데 잘라야 되거든요.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이 가는 건데, 이것을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응해서 쓰려면 그건 아니다. 이 나토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에 안 맞는다. 미국 너희가 정 그러고 싶으면 거기 가서 따로 만들어라. 쿼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걸 하는 거는 우리 유럽의 사람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네가 중국이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미국 마음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까지 가서, 왜냐, 나토라는 게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북아의 지역적인 문제, 즉 대만 문제 가지고 그중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전쟁이 생기면 유럽 나라들이 거기가 다 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럼 세계 전쟁이지. 이런 취지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코를 쉽게 풀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확실히 중국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일본 내부에서 이렇게 일본에 반대 시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전쟁하기 싫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며칠 전에 7월 12일 날 북한이 화성 18호를 두 번째 발사했어요. 그 처음에 발사한 게 아마 4월 달, 그다음 7월 달인데 4월 달에 발사할 때 이미 성공했거든요. 이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고체 연료예요. 15,000km를 날아가요. 미국 전역을 다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 앞에 둥글둥글하게 된 부분에 안에 소형 핵탄두가 뭐 많게는 10개 이상씩 들어있어요.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방어하기도 어렵고 한 방울만 날아가면은 주요 도시를 다 파괴할 수 있어요. 자, 그건데 지난 4월 달에도 성공을 했는데 이번 7월 12일 날 한 번 더 쐈어요. 예, 동해에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고체 로켓인데 액체 로켓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근데 고체 로켓의 차이점이 뭐냐? 액체 로켓은 그 안에다 연료하고
산소, 액체 산소를 따로 넣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합해지면서 폭발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오래 넣어 놓을 수가 없어요. 발사 바로 전에 넣어야 돼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발사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주위에 많은 차량들이 따라가서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노출이 되는 거죠.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근데 고체 로켓은 뭐냐? 그냥 성냥개비 마냥 언제든지 끄으면 바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사전에 감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불 붙이면 바로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자, 동굴 속이나 터널 속에 숨어 있다가 차만 싹 꺼내서 불만 붙이면 바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전에 인지하기도 어렵고 미리 요격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는 이 화성 18호인데 북한이 이걸 완벽하게 구축했다. 예. 그리고 이 시점 되면은 북한이 뭐 다수해. 미국도 뭐 몇 년 전에 벌써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언론에서 보면은 북한의 뭐 핵실험 뭐 움직임 이래 싸면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옛날 이야기고 부적절한 이야기예요. 북한은 핵탄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되고 미국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핵실험 이야기. 그거는 10년,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하나가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지금 했느냐. 그러면 미국이 나토를 그냥 쉽게 코 풀려고 따로 뭐 동양에서 뭘 만들지 말고 이걸 나토에 그냥 방향만 싹 틀면은 기존 유럽의 전력까지 싹 가져가는 건데, 중국에 대항해서 왜 그 사무실을 만드는 거를 일본을 이야기했을까? 왜 한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질문이죠. 예. 그걸 한국에 가져온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 미국이 뭐 그렇게 할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차치하고 온다 그러면 우리의 여론을 반응이 어떻게 할까? 그죠? 그 나토의 사무실이 온다. 우리가 나토의 일원이 된다. 그러면 그 적은 중국이에요. 북한이 아니고. 예. 그 나토가 북한을 적으로 삼는다? 그럴 리는 없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하나만도 버거운데 중국을 압박하고 만약 남한에 그걸 나토에 사무소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바로 중국 가서 붙겠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붙어버리겠죠. 이건 미국이 안 되겠죠. 갈 때는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중국에 붙어서 중국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나라들을 떼내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땅 따먹기 싸움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저쪽이 마무리되는 단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 우리 잊은 거 없니? 뭐 우리 사이에 오고 가던 거 잊은 거 없지? 이러면서 한번 환기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그렇죠? 자, 이거 KBS 보도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지난 4월 달에 화성 18호 처음 실험 성공했을 때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 최우선 임무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지키는 것이고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김정은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 DC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거 화성 18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견제를 하면서 나토의 물꼬를 중국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까지 한 마당에 북한과의 장기적으로 엄청난 적대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은 문구 하나 정도는 들어갔어야 돼요. 나토 거기에. 그게 없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혼자서 해결한다는 부분이에요. 혼자서. 예. 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을 보면은 이 땅 따먹기란 부분이 대해서 우리가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01년에 만든 것이고 이게 이제 중국이 한 1대1로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7, 8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거든요. 어디냐?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땅은 넓지만 영향력은 좀 그렇게 강하진 않은 나라들이고 그다음 인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다음 파키스탄이 있고 인도 파키스탄은 같이 들어왔죠. 그다음 중국이 있고 최근에 이란이 얘기 들어왔어요. 이란이 들어왔고 벨라루스가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측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게 이제 중국 측에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의 면적의 60%, 저는 공감이 됩니다. 세계 인구의 40%, 그거 공감이 돼요.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있으니까 크기만 둘이 하더라도 뭐 한 25억 이미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계 GDP의 30%, 저거는 좀 약하게 본 것 같아요. 30%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것을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나토.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거 새로운 냉전이다. 예, 지금 세상은 전 세계 나라들이 서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가 다 돼 있는데 이제 편가르기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전체를 뒤트는 것이니까 빨래를 쥐어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비판 의견이 있는 것인데 이제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여기서 이제 유럽하고 어떻게 손을 잡느냐, 미국하고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빠질 수가 있고, 군사적이라는 부분에서는 크잖아요. 근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을 결국 정복한 것도 그 당시 소련이었고, 일본군을 결국 항복으로 밀어붙인 것도 관동군을 괴멸시킨 소련군이었어요. 네. 실제적인 이대 끝맺음은 소련이 시켰어요. 미국이 알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하면 끝까지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러시아가 빠져나가면 인도도 공간이 생겨요. 인도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나도 제대로 해보겠어. 상하이 협력기구. 그 인도도 그게 올라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인도는 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는 이미 갈라섰기 때문에 미국하고 뭐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우크라이나 종전을 통해서 그런 게 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만약 러시아와 인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이러면은 이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는 물거품이 된다. 치명상을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을 많이 들이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어젠가 지금 오늘인가 하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거예요. 이 아세안 회의는 2개월 전에 있었어요. 같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때는 아세안의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아세안 플러스는 외교 장관급 협의체예요. 이 24회째인가 그런데 플러스 3가 어디냐? 아세안 더하기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중국이 제일 상석에 있어요. 이게 아세안 국가들은 중립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예, 큰 나라들한테 어디서 속박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지만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통로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남중국해 이렇게 대변되는. 그리고 그들의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큰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나라들이에요. 또 자, 거기에서 중국이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는 미국을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이 여기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한국은 다들 좋아한다 이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고. 예, 일본한테는 기회를 안 주죠. 예, 일본은 계속 감시하죠. 패전국이니까. 거의 미국은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일본과의. 예,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축장으로 이제 돌변한 느낌이에요. 이 행사를 위해서 미국의 외무장관도 여기 와 있어요. 직접 참여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러시아 외 외교부 장관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이거 각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그랬죠. 위안화 쓰겠다. 달러 빼겠다.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도 이야기를 했죠. 인도랑 거래하면서 우리 달러로 거래 안 하겠다.
자, 그런데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 미쳐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긴장하고 있죠. 지난번 이제 아세안 정상끼리 모였을 때도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와서 인도네시아 참모총장을 만났죠. 국방장관을. 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통령 출마했죠. 내가 대통령 되면은 중국하고 중단됐던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으로 봐서는 시급할 이야기잖아요. 그게. 자, 하여튼 그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미국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존재감이 많이 옅어졌다. 그 사이를 중국이 강하게 밀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후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그 역학관계를 한번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라카 해협 아시죠? 여기가 전 세계 물동량이 엄청난 물동량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기대는 무역에 기대는 부분이 우리 이제 경제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그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우리 무역선 그리고 뭐 수입하는 거 그리고 중동에서 석유 가져오는 거 다 말라카 해협으로 와요. 저기가 글로벌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국도 5, 60% 이상의 그들이 쓰는 원유 14억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원유가 5, 60%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게 이 해협을 통해서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기를 틀어막을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중국의 무역이 닫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버마 있죠. 미얀마에서 중국의 쿤밍. 저기는 엄청난 산악 지역이에요. 저 경계선은. 그래서 국경선이 된 겁니다. 저기를 한 2013년, 14년도쯤에 미얀마하고 합의를 해서 저기서 송유관, 가스관을 만들었어요. 이 해안가랑, 미얀마 해안가랑. 중국이 저걸 한 이유가 700km 정도 돼요. 수송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이 필요한 걸 다 저걸로 통해서 공급할 수는 없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렇게 한 이유는 뭐냐? 만에 하나 말라카 해협이 막히게 되면은 저기를 통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오는 석유를 저쪽으로. 중국이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저기에 올라면 인도양을 통해서까지는 안전하게 와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맞죠? 그런데 저 인도양에 있는 인도가 중국과 마음을 달리 먹는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정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방글라데시나 저 왼쪽 위에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상으로 육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란과 사우디 화해도 시켰잖아요. 그것까지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중국의 목줄을 줄 수도 있고 중국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과 친구가 되면 모든 게 해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태까지 스탠스도 중립이었고. 그래서 복잡한 부분이에요, 얘기가. 이거랑 러시아랑 패키지가 같단 말이에요. 러시아랑 인도가 어느 쪽에 가서 붙느냐, 미국에 가서 붙느냐, 중국에 가서 붙느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가운데 길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안다만 제도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인도 땅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미얀마도 차단할 수 있고 싱가포르 저기 말라카 해협을 들어가는 그 전방을 또 차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어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해양에 인도한테 미국이 잘 해가지고 인도를 구슬려서 미국이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왜냐, 전 세계를 다 커버하려니까 중국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많이 약해졌잖아요.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 그 동맹국들을 비판하는 게 거기 있어요. 자기들은 공짜로 안보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들 배부른 일만 시킨다. 우리는 빚을 내면서 지금 전 세계를 그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인도가 거기 부응을 해주려면 해군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세월이라는 거죠.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간 게 저는 우리 그 당시 문재인 정부라고 봅니다. 대양 해군이란 말이 강하게 나왔고 항공모함 만들겠다.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역할, 미국이 지는 부담을 우리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중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겠다. 미국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한국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걸 적극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 친일적인 측면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싫어한다. 한국만 가지는 걸. 안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4조 원점을 싹 빼서 F-35 추가로 사는 데를 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나 있다가 은근슬쩍 다시 한다. KF-21도 항모 탑재형을 만든다. 그건 미국의 압박이에요. 너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그게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이미 한 부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이 편의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한반도는 뭐냐? 한반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7, 80%, 8, 90%까지 미치는 우리 경제의 대부분이 이 바다를 통해서 온다.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미국아. 예. 너희가 결자 해지해라. 너희가 남북을 갈라놨으니까 이제는 붙여라.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방어막이 돼줄게. 이런 큰 딜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사무소가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은 그걸 환기시킨 거예요. 너희들 그거 우리 이야기 해오던 거 있지 않았지? 그렇게 하고 중국에 나가 있던 우리 주요 기업들 삼성 반도체 포함해서 다 뺀 거예요. 왜?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낼 가능성보다는 10년, 20년간 중국하고 끌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게 볼모가 되면 안 되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이 빠져나오잖아요. 애플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5년 동안 시진핑하고 한 번도 만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네.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혼자 상대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대리전을 한 것인데 강공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독일의 파이프라인까지 자르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러시아를.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 판국인데 중국하고도 힘을 모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붙으면 안 되겠고 죄송합니다. 북한이 붙어도 안 되겠죠. 가장 호전적인 나라인데 그걸 떼어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 한 암묵적 합의가 아주 유효할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보다 전체적인 국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미국이 과연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침공을 유도한 다음에 힘으로 누른다? 뭐 나토를 동원하든지 뭐 쿼드를 동원하든지 해결이 된다? 아니죠. 그럼 지구 멸망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햇볕 정책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것이다. 훨씬 치밀하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몽골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제 교황이 몽골을 방문하는 거, 비핵화 메시지. 자, 이런 거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앞서 이제 조금 말씀을 제가 빠뜨린 부분 같은 게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위안화나 루블화로 거래를 해요. 아니면 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란도 그렇게 되고, 인도네시아는 이란하고도 그렇게 거래를 해요. 말레이시아도 올라탔죠.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위안화로 거래를 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한다. 달러를 버리고. 그러면 미국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예. 그 정도 되면은 미국의 힘에 눌려서 미국 밑에 줄을 섰던 나라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급전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팽팽하다. 이 상태를 그대로 다 유지시키면서 중국을 눌러야 된다. 거기서 한국이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모범적으로. 예. 지금의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해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계속 견제하고 있다. 바이든이.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2021년 말에 이런 이제 국방 논평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거대한 딜.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예요. 예. 그때가 이제 한 21년 말이니까 한 2년 다 돼 가는데 아예 또 그게 유효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의 그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국가단체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암초가 될지도 몰라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한번 풍파가 일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그런 예상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